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플라즈마 물리학자 다이앤 슐레입니다. 베를린의 차가운 겨울 아침 국제해경합 컨퍼런스장에서 시작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한국의 인공태양 KSTAR 1억도 플라즈마 300초 유지 세계 신기록 달성. 이 발표 제목을 처음 보았을 때만 해도 저는 믿기 힘들었답니다. 태양보다 7배나 뜨거운 초고온 플라즈마를 5분이나 유지했다니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당시 저는 최연소 선임연구원으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했고 아시아의 후발주자인 한국의 성과를 선뜻 인정하고 싶지 않았었죠. 그런데 그날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한국의 KSTAR 연구 성과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인류의 미래 에너지를 향한 도전, 그리고 그 여정에서 만난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과 열정이 제 과학자로서의 인생을 새롭게 써내려가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베를린의 찬바람을 뚫고 메르세데스 벤츠 홀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전 세계의 핵융합 연구진들로 발표장이 가득 차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실내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죠. 오늘은 2024년 국제핵융합 컨퍼런스의 하이라이트, 차세대 핵융합 기술의 혁신 세션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자리에 앉자마자 옆자리의 독일 동료가 프로그램 북을 건네며 한국의 발표에 대해 물어보더군요. 한국의 KS 정말로 1억도의 플라즈마를 유지했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궁금해하는 눈치였답니다. 저는 회의적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동안 우리 유럽과 미국이 핵융합 연구를 주도해왔고 일본이나 중국도 한참을 따라오는 수준이었으니까요. 발표가 시작되자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이곳 베를린 국제핵융합 컨퍼런스는 인류의 미래 에너지를 연구하는 세계 최고 과학자들이 모이는 자리랍니다. 지구상에서 무한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 바로 태양과 같은 핵융합 반응을 지구에서 구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죠. 발표장 앞쪽에서 웅성거림이 들려왔어요. 중국 베이징 핵융합 연구소의 장 박사가 자신의 연구진들에게 EAST 슈퍼컨덕팅 토카맥에 대해 자랑하고 있더군요. 축구장 크기의 거대한 핵융합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소형 장치는 그들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할 거라고 말하는 게 들렸답니다. 그의 오만한 태도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실제로 중국은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핵융합 장치를 운영하고 있었으니까요. 앞줄에 앉은 일본 연구진들의 반응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도쿄대학의 사이토 교수는 자신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토카막 기술을 언급하면서 한국이 이제 막 시작한 기술로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거라며 비웃더군요. 토카막이란 도넛 모양의 용기 안에 강력한 자석으로 플라즈마를 가두는 장치인데 일본은 이라는 유명한 핵융합 장치로 이미 세계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었죠. 솔직히 저도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플라즈마란 물질의 네 번째 상태로 태양과 같은 초고온에서만 만들어지는 특별한 물질이거든요. 단순히 장치의 크기를 키우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정교한 제어, 기술이 필요한 분야죠. 이런 플라즈마를 지구에서 만들고 제어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마치 태양의 중심부를 작은 병 속에 가두려는 것과 같은 도전이랄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더 큰 장치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해답이라 믿어왔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네요. 때로는 더 큰 것이 아닌 더 똑똑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국의 과학자들이 증명해낼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러던 중 발표 화면에 나타난 데이터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KSTAR의 플라즈마 안정성 그래프가 기존의 어떤 장치보다도 월등히 뛰어난 거예요. 처음에는 데이터가 잘못된 건가 싶었죠. 하지만 발표가 진행될수록 그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답니다. 한국의 KS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택했더군요. 중국이나 일본처럼 더 크게 만드는 대신 더 똑똑하게 만들었다고 할까요? 기존에는 일반적인 구리 자석으로 플라즈마를 가두려 했는데 이게 마치 맨손으로 끓는 주전자를 들고 있는 것처럼 불안정했던 거예요. 반면 KSTAR는 초로 영하 극저온에서 작동하는 특수한 초전도 자석을 활용했답니다. 이건 마치 방열 장갑을 끼고 주전자를 드는 것과 같은 혁신적인 발상이었죠.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발표장에 수많은 시선이 저를 향했지만 이 의문점을 반드시 확인해야만 했거든요. 제 목소리가 발표장 안을 울렸답니다. 초전도 자석을 이용한 플라즈마 제어 방식이 기존 이론과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1억도의 초고온 플라즈마와 영하 270도의 극저온 자석이 공존할 수 있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순간 발표장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답니다. 앞줄의 사이토 교수가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고 장 박사는 무언가를 빠르게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표정이 굳어진 것을 보며 알 수 있었죠.
이 질문이 지난 50년간 핵융합 연구가 풀지 못했던 핵심 난제를 건드리고 있다는 것을. 발표자인 한국연구진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어요. 그리고 곧이어 나온 그들의 설명은 제가 알던 모든 핵융합 연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죠. 발표자인 한국연구진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어요. 그리고 곧이어 나온 그들의 설명은 제가 알던 모든 핵융합 연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죠. 발표를 맡은 젊은 한국 연구원은 침착하게 패널 앞으로 나와 레이저 포인터로 그래프를 가리켰어요. 초전도 자석의 혁신적인 냉각 시스템이 어떻게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제어하는지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정확하게 설명해 나갔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기존 장치들이 수초도 못 버티던 고온 플라즈마를 KSTAR는 300초나 유지했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마법 같은 일이었죠. 청중석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차이토 교수는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있었고 장 박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료를 다시 확인하느라 바빴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KS 작지만 더 효율적이고 더 안정적이고 무엇보다 더 똑똑했던 거죠. 그날 밤 베를린의 한적한 연구실에서 저는 KAR의 모든 데이터를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눈이 조용히 내리는 것도 모른 채 밤새 모니터를 들여다보았죠. 그러다 새벽녘 믿을 수 없는 패턴을 발견했답니다. KSTAR의 플라즘 방식은 기존 물리학 교과서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혁신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마치 뉴턴의 사과처럼 새로운 물리학의 지평이 눈앞에 펼쳐진 것만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연구소장님을 찾아갔어요. 밤새 제가 발견한 놀라운 데이터 패턴을 설명드렸죠. 우리가 알던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이 결과들이 앞으로의 핵융합 연구에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열정적으로 말씀드렸답니다. 소장님은 제 설명을 가만히 들으시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책상 서랍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내셨죠. 우리 앞에 놓인 건 한국행 비행기 티켓이었답니다. 소장님은 조용히 그것을 제게 밀어주시며 직접 가서 확인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한국 연구진과 이야기를 나눠보았다면서 저 같은 젊은 과학자가 직접 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어요. 베를린에서의 안정적인 연구직, 쌓아온 인맥, 곧 발표될 제 논문들까지 모든 것을 잠시 접어두어야 한다는 생각에 망설여졌답니다. 게다가 그동안 제가 얼마나 아시아의 과학기술을 무시해왔는지 떠올라 중국이나 일본도 아닌 한국에서 이런 혁신이 나왔다는 사실에 대한 제 편견, 어린 생각들이 부끄럽게 느껴졌죠. 한참을 고민하는 제 모습을 바라보시던 소장님은 창가로 걸어가셨어요. 먼 곳을 바라보시더니 잠시 침묵하셨다가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듯 말씀을 이어가셨답니다. 과학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가장 위대한 발견들은 종종 우리의 편견을 깨뜨릴 때 이루어졌다고 하셨어요.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도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을 때도 많은 이들이 비웃었지만 과학자라면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누구도 하지 못한 인공태양 KSTAR을 뛰어난 기술력으로 구현하고 있고 이것은 인류 전체를 따뜻하게 비춰줄 혜택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소장님의 말씀이 제 가슴 깊이 울렸어요. 저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이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과학자로서의 사명감일지도 모른다고 덧붙이셨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베를린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곳에서의 편안한 생활을 뒤로하고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다는 건 분명 두려운 일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과학자로서의 순수한 열정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답니다. 이건 어쩌면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며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될 것 같은 설렘이 가슴 가득 차올랐어요. 그리고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운명의 순간이었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의 용기 있는 결단이 제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거죠. 한국에 도착한 첫 인상은 충격 그 자체였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모든 것이 미래 도시를 걷는 듯했거든요.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동안 베를린 공항의 긴 대기줄이 떠올라 피식 웃음이 났네요. 공항에서 KSTAR 연구소까지 가는 길은 또 다른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버스 안에서 와이파이가 터지는 것은 물론이고 휴대폰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더군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답니다. 연구소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로비에 설치된 대형 디스플레이에는 실시간으로 TAR의 운영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고 연구원들은 태블릿으로 자유롭게 그 데이터에 접근하며
토론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건물 전체가 스마트 시스템으로 제어되어 조명부터 온도까지 모든 것이 자동으로 최적화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답니다. 그때 제 이름이 불렸네요. 뒤돌아보니 날렵한 턱선과 깊이 있는 눈매를 가진 한 남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카이스트와 MIT를 거쳤다는 박시윤 박사였죠. 처음 본 순간부터 느껴지는 날카로운 눈빛과 차가운 말투에 순간 긴장이 되더군요. 예상했던 따뜻한 환영 인사 대신 그의 첫 마디는 다짜고짜 연구 일정에 대한 브리핑이었어요. 심지어 시차 적응도 할 틈 없이 그날 오후부터 바로 실험에 참여하라는 말에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하지만 곧 그의 말투에 숨겨진 진심을 발견하게 됐어요. 연구에 대한 그의 설명은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고 체계적이었거든요. 마치 잘 짜여진 교양곡처럼 하나하나의 실험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특히 투어 중에 본 KSTAR 시설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독일에서 보아온 시설들과는 전혀 다른 혁신적인 설계가 돋보였거든요. 초전도 자석의 냉각 시스템부터 플라즈마, 진단 장비까지 곳곳에서 한국만의 독창적인 기술력이 빛나고 있었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새로운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연구소 구내식당은 마치 미래의 식당 같았죠. 주문부터 결제까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심지어 식단까지 개인별로 최적화되어 있더군요. 하지만 더 놀라웠던 건 연구원들의 소통 방식이었어요. 누군가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던지면 순식간에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토론이 시작되고 그 자리에서 바로 태블릿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모습이 마치 즉흥 재즈 공연 같았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연구원들이 저를 한국의 전통 주점이라는 포차로 데려갔어요. 형광등 빛 아래 빨간 테이블보가 깔린 테이블에 앉자 왠지 모를 아늑함이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전혀 다른 박시윤 박사를 만나게 됐답니다. 연구소에서 보였던 날카로운 차가움은 온데간데 없고 소주잔을 기울이며 후배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그의 모습이 마치 오랜 친구 같았어요. 식사가 한창일 때 가게에 설치된 TV에서 흘러나온 뉴스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았네요. 한국의 우주기업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로켓이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100km 고도까지 도달했다는 소식이었죠. 순간 박시윤 박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걸 보았어요. 평소의 차분한 말투는 사라지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뜬 목소리로 한국의 우주 산업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답니다. 액체 메탄 엔진의 성공적인 연소 실험, 재사용 로켓을 위한 수직 착륙 기술, 더 나아가 한국형 발사체가 여는 우주 시대까지 그의 설명 하나하나에 담긴 자부심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단순히 기술적 성과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발전이 어떻게 인류의 미래와 연결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그의 진정성이었죠. 그 순간 제 가슴 한켠이 묘하게 저려왔어요. 스페이스X에서 보냈던 2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일론 머스크의 화성 탐사 계획에 참여했던 순간들, 로켓 엔진 최적화를 위해 밤새웠던 기억들, 특히 극저온 추진제 제어 시스템을 연구하면서 얻은 경험은 지금의 KSTAR, 초전도 자석 시스템과도 깊은 연관이 있을 것 같았답니다. 하지만 이 경력을 쉽게 말할 수 없었어요. 스페이스X에서의 연구는 엄격한 기밀 유지, 계약이 적용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게다가 제가 참여했던 프로젝트들은 아직도 진행 중인 것들이 대부분이었죠. 단순히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사항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아무리 신뢰가 가는 동료라 해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답니다. 또 다른 고민도 있었어요. 제가 스페이스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되면 지금처럼 순수하게 한국의 기술을 바라보고 배우는 관계가 달라질까봐 걱정됐거든요. 혹시라도 제가 그들의 기술을 평가하러 온 사람으로 비칠까 두려웠달까요? 특히 박시윤 박사가 보여주는 한국 우주 산업에 대한 순수한 자부심과 열정이 저로 인해 조금이라도 훼손되는 걸 원치 않았어요. 박시윤 박사의 열정적인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속으로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가 가진 경험이나 지식이 아닌 한 사람의 순수한 연구자로서 그들의 꿈과 도전을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오면 그때 제 경험을 나누면서 양국의 기술력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고 싶었답니다. 한국에서의 첫 일주일은 마치 폭풍 우속을 지나는 것 같았어요. 아침 일찍부터 늦은 밤까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연구소의 리듬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이 빨리빨리 문화가 단순히 성과에 대한 조급함이나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어느 날 플라즈마 진단 시스템에서 이상한 데이터가 발견됐을 때의 일이었죠. 독일이었다면 아마도 여러 차례의 회의와 검토를 거쳐 며칠이 걸렸을 문제였을 텐데 여기서는 달랐. 박시윤 박사는 즉시 관련 팀원들을 소집했고 브레인스토밍부터 시뮬레이션,
실제 테스트까지 단 하루 만에 이뤄졌답니다. 그것도 누구 하나 불평 없이 오히려 즐기는 듯한 모습으로 말이에요.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깨달았죠. 한국의 빨리빨리는 단순한 속도가 아닌 문제 해결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효율성의 다른 이름이었다는 것을요. 연구소의 모든 시스템이 마치 정교한 시계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것도,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놀라운 속도로 현실이 되는 것도 이런 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죠. 특히 박시윤 박사의 리더십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어느 날 제가 제안한 초전도 자석냉각 시스템의 개선안을 가지고 갔을 때였죠. 그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답니다. 꼼꼼히 검토한 후 오히려 제 아이디어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팀원들과의 협업을 주선해 주더군요. 그의 리더십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았어요. 겉으로는 차갑고 까칠해 보였지만 각자의 재능과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그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이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면서도 동시에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그의 방식은 제가 알던 어떤 연구소와도 달랐답니다. 덕분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새로운 환경이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연구소에 들어설 때마다 느껴지는 이 특별한 에너지가 좋았고, 팀원들과 주고받는 자유로운 아이디어 교환이 즐거웠죠. 한국의 연구 문화가 가진 특별함을 이해하게 되면서 제 안의 시각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KSTAR의 시험 가동이 끝난 후 문득 박시윤 박사의 연구실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는 걸 보았어요. 그동안 제게 보여준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용기를 내어 박시윤 박사를 찾아갔답니다. 연구실 문을 노크하자 그가 모니터에서 눈을 떼며 고개를 들었어요.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지 조심스레 물었고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옥상으로 가자고 하더군요. 연구소 옥상에 올라서자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어요.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은하수처럼 아름다웠죠. 혁신적인 기술을 어떻게 이룰 수 있었는지 조심스레 물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잠시 침묵을 지키던 그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그의 할아버지 이야기부터 시작되더군요. 6.25 전쟁 때 모든 것을 잃고 폐허가 된 연구실에서 맨손으로 실험 기구를 만들어가며 연구를 이어갔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과학기술만이 한국을 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서사시처럼 계속 이어졌어요. 저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었답니다. 60년대 초 국민 소득이 67달러에 불과했던 최빈국이 어떻게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는지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더군요. 특히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성장 뒤에는 수많은 과학자들의 헌신이 있었다고 해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다른 개발도상국들도 산업화를 시도했는데 왜 유독 한국만 성공할 수 있었는지 말이에요. 그러자 박시윤 박사의 눈빛이 더욱 깊어지더군요. 한국의 과학자들은 단순히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하는 데 그치지 않았대요. IMF 외환위기 때도 연구개발비를 오히려 늘렸고 불가능해 보이는 기술적 도전을 계속 이어갔다는 거예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반도체 산업의 이야기였어요. 70년대 말 한국이 반도체 개발을 시작했을 때 전 세계가 비웃었다고 해요. 쌀도 제대로 못 먹던 나라가 당시 최첨단 기술이던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나섰으니까요. 심지어 선진국들은 기술 이전을 거부했고 일본은 한국이 100년은 따라올 수 없을 거라고 했다더군요. 그런데 놀라웠던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의 과학자들은 철저한 기술 분석과 혁신적인 공정 개발로 불과 20년 만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일본이 한국을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답니다. 박시윤 박사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이 묻어났어요. 반도체에서 성공했듯이 이제는 핵융합과 우주 산업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굳은 결심이 느껴졌거든요. 문득 궁금해져서 물었어요. 그토록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계속하는 이유가 뭔지요. 그의 대답은 제 가슴을 울렸답니다. 이제는 단순히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위해 도전한다고 하더군요. 특히 환경 문제에 대한 그의 시각이 인상적이었어요. 중국이 여전히 석탄 발전소를 늘리고 있는 반면 한국은 핵융합이라는 친환경 에너지로 지구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으니까요. 더욱 놀라웠던 건 우주 개발에 대한 접근 방식이었어요. 일본이 수십 년간 개발했지만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재사용 로켓 기술을 한국의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는 불과 5년 만에 성공 단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게다가 누리호도 세 번째 발사에서 완벽한 성공을 거두었죠. 반면 일본의 H3 로켓은 여전히 발사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박시윤 박사는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더 들려주었어요.
2022년 미국의 NASA가 주도하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한국이 최초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달 탐사선 개발에서 한국이 보여준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심지어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달 정거장 프로젝트 참여 제안도 받았지만 인류 공동의 이익을 위해 NASA와의 협력 이야기였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알던 한국이 얼마나 단편적이었는지 깨달았답니다. 중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쫓아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고 일본이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혁신을 멈춘 사이 한국은 이미 인류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에게 과학기술은 단순한 산업 발전의 도구가 아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희망이자 인류 공헌을 위한 사명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미 그 꿈을 하나씩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었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편견이 봄눈 녹듯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제가 알던 한국은 그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룬 개발도상국의 이미지였는데 그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거죠. 그들의 진정한 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도전 정신과 인류의 미래를 향한 원대한 꿈에 있었던 걸까요? 서늘한 밤바람을 맞으며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이곳에 온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려. 스페이스 S에서도 독일에서도 찾지 못했던 진정한 과학자의 꿈, 그 순수한 열정을 이곳에서 다시 발견하게 될 줄은 제 자신도 몰랐답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어요. 제가 찾던 미래가 바로 여기 한국에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확신은 곧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답니다. KSTAR의 정기 점검 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통제실의 모니터가 붉은색으로 변하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KSTAR의 정기 점검 중 초전도 자석의 냉각 시스템에서 심각한 이상 징후가 감지된 겁니다. 영하 270도를 유지해야 하는 초전도 자석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고 이대로 가다간 1억 도의 플라즈마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죠. 독일이었다면 아마도 즉시 시스템을 셧다운하고 몇 주간의 안전 점검에 들어갔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최소 수십 명의 전문가 회의와 본사의 승인을 거쳐야 했을 테고요. 하지만 박시윤 박사의 대응은 달랐답니다. 그가 먼저 한 일은 연구소의 모든 직원들을 강당으로 소집한 거였어요. 놀랍게도 그는 문제 상황을 숨기거나 축소하지 않고 모든 데이터를 공개했죠. 그리고는 연구원들을 전공과 경력에 따라 즉석에서 여러 팀으로 나누고 각자의 시각에서 해결책을 도출하도록 지시했어요. 마치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이끌듯 자연스러웠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신임 연구원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어요. 2년차 연구원이 제안한 냉각수 순환 경로 변경안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자고 했죠. 중국의 연구소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일본에서도 젊은 연구원의 의견이 이렇게 빠르게 검토되는 건 보지 못했답니다. 그렇게 48시간의 사투가 시작됐어요. 박시윤 박사는 단 한순간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죠. 연구원들이 교대로 쉬는 동안에도 그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지친 연구원들을 격려하고 간식을 나눠주고 때로는 농담으로 무거운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것도 잊지 않더군요. 특히 놀라웠던 건 이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팀워크가 더욱 돋보였다는 거예요. 독일에서라면 서로 책임을 미루거나 최소한의 책임만 지려 했을 텐데 말이에요. 여기서는 모든 연구원이 마치 자신의 일처럼 몰두했고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 시스템을 더 발전시킬 기회로 삼고 있었답니다.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연구자의 자세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달까요? 위계 질서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던 한국 조직에서 이토록 유연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답니다. 더구나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은 제가 경험했던 어떤 연구소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인상적이었어요. 마침내 48시간째 되던 새벽 4시 모니터에 파란불이 들어왔어요. 박시윤 박사가 제안한 냉각 시스템 우회 방식이 놀라운 효과를 보인 거죠. 기존의 냉각 경로 대신 보조 순환로를 통해 초전도 자석의 온도를 안정화시키는 아이디어였는데 이건 세계 어디에서도 시도하지 않은 혁신적인 방법이었답니다. 그 순간 연구실에서 터져나온 환호성이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하네요. 며칠 동안 씻지도 못하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연구원들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승리의 기쁨이 가득했어요. 새벽이었지만 연구원들은 저를 근처 포차로 이끌었답니다. 한국의 전통 주점이라고 했죠. 빨간 천막 아래 플라스틱 의자가 놓인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그곳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은 독일의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도 깊이가 있었어요. 소주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노고를 치하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동료애가 느껴졌달까요? 그때 한 연구원이 노래방 기계를 켰어요. 처음에는 너무 피곤해서 모두들 망설였지만 박시윤 박사가 먼저 마이크를 들더군요. 아리랑이라는 노래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민요인 줄 알았는데 박시윤 박사가 그 의미를 설명해 주었죠. 일제강점기 때 한국인들이 부르던 저항의 노래이자 고난을 이겨내는 힘과 희망을 담은 선율이라고요. 제게도 마이크가 건네졌을 때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박시윤 박사가 천천히 가사를 알려주고 다른 연구원들도 함께 박수를 치며 격려해 주었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서툰 발음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가 완벽하게 그들의 일원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답니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마치 수십 년의 한국 현대사가 한 편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했죠.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온 그들의 여정이 이 곡조 속에 깊이 배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동안 제가 보지 못했던 한국인들의 깊은 정서, 좌절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그 강인함이 가슴 한켠을 적셔왔답니다.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제는 저도 그들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접했답니다. 박시윤 박사가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의 로켓 발사 시험 참관을 제안한 거예요. KSTAR와 협력 관계에 있는 회사라고 했죠. 솔직히 처음에는 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년간 최첨단 로켓 기술을 연구했던 제가 한국의 신생 우주 기업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발사장에 도착한 순간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답니다. 그들이 개발한 로켓 엔진은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크고 강력한 엔진을 추구했다면 페리지는 오히려 더 작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접근했더군요. 특히 액체 메탄을 사용한 엔진 설계는 놀라웠어요. 기존 엔진보다 30% 가벼우면서도 추진력은 오히려 15% 높았거든요. 발사 시험을 지켜보며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로켓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순간의 그 날렵함이란 마치 첨단 기술의 발레를 보는 것 같았답니다. 더구나 이 모든 것을 불과 3년 만에 이뤄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죠. 스페이스에서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성공적인 발사 시험 후 박시윤 박사는 저를 한강변으로 데려갔어요. 석양이 물들인 강물 위로 하나둘 도시의 불빛이 켜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는 조용히 한국의 우주 산업 비전을 이야기했어요. 단순히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인류의 우주 탐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는 포부였죠. 친환경 로켓 엔진, 재사용 발사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주에서의 핵융합 발전소 건설까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 깊이 울렸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묵직한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스페이스X에서의 제 경험을 여전히 숨기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특히 박시윤 박사가 보여준 순수한 열정과 신뢰 앞에서 더욱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의 꿈이 허황된 것이 아님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제가 스페이스X에서 보았던 것보다 더 현실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생각을 나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마치 비밀을 간직한 아이처럼 말문이 막혀버리곤 했죠. 때로는 연구 회의 중에, 때로는 회식 자리에서 수없이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매번 망설였답니다. 한국 연구진들이 보여준 순수한 열정과 자부심, 그리고 그들이 제게 보여준 무조건적인 신뢰가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왔던 걸까요? 게다가 스페이스X와 맺은 기밀 유지 협약도 늘 마음 한켠을 무겁게 했어요. 그러던 어느 화요일 오후 우연히 박시윤 박사의 연구실에 들렀다가 책상 위에 놓인 논문 하나를 발견했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3년 전 제가 스페이스X에서 발표했던 극저온 추진제의 열역학적 제어 시스템 논문이었거든요. 그것도 형광펜으로 곳곳이 표시가 되어 있었죠. 특히 제가 고안했던 초저온 제어 방식이 상세히 메모되어 있더군요. 그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마치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무너질까봐, 제가 스파이처럼 느껴질까봐 얼마나 조바심치며 지냈던가요. 하지만 박시윤 박사는 저를 보자 그저 따뜻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답니다. 이 논문의 열역학적 접근이 우리 TAR의 초전도 자석 시스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연구해보고 있었어요. 그의 말에는 어떤 편견도 의심도 없었죠. 오히려 제 경험을 KSTAR에 접목시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하더군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진정한 과학자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국적도, 경력도, 배경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인류의 발전을 위한 순수한 열정만이 중요했던 거랍니다.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의 과학기술은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었죠. 그들은 이미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었고 그 여정의 국적과 배경을 넘어선 모든 과학자들의 참여를 환영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도전적이고 아름다운 여정의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제가 진정으로 꿈꾸던 과학자의 모습을 찾은 것 같다고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완벽한 장소도 찾았다고 말이에요. 바로 여기, 한국에서 말이죠. 하지만 그 믿음은 곧 시험대에 오르게 됐답니다. 그날 아침, 연구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잿빛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친 거였죠. 뉴스에서는 중국이 또다시 석탄 발전소를 증설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시훈 박사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그가 들려준 충격적인 사실에 저는 할 말을 잃었답니다. 중국이 일주일 동안 배출하는 탄소가 한국의 1년치와 맞먹는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의 다음 말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죠. 그들이 지구를 망치는 동안 우리는 지구를 살리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통제실의 대형 스크린이 밝아졌어요. 오늘은 KSTAR 역사를 쓰는 날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세계 최고 기록인 300초 플라즈마 유지 기록을 넘어 드디어 1000초 도전에 나서는 날이었답니다. 15분이 넘는 이 시간은 단순한 기록 경신이 아니었어요. 핵융합 에너지의 실용화를 위한 마지막 관문이자 인류가 마침내 인공태양을 제어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될 터였죠. 연구원들의 얼굴에서는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마지막 점검에 몰두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연구원의 이상한 표정이 눈에 띄었답니다. 시스템 점검 중 뭔가 석연치 않은 데이터를 발견한 모양이었어요. 박시훈 박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본 결과 누군가 의도적으로 초기 제어 데이터를 조작한 흔적을 발견했어요. IP 추적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답니다. 베이징에서 접속한 흔적이 있었고 그것도 중국 핵융합 연구소의 내부 네트워크였던 거예요. 컨퍼런스에서 만났던 그 오만했던 중국 연구진들이 떠올랐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거대한 장치만이 유일한 해답이라 믿고 있었나 봅니다.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동시에 묘한 결심이 섰죠. 더 이상 제 스페이스X 경력을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답니다. 극저온 추진체 시스템을 연구할 때도 비슷한 해킹 시도가 있었고 그때 우리가 개발했던 특별한 보안 프로토콜에 대해 설명했어요. 제 말이 끝나자 박시훈 박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바로 이거예요. 그의 외침과 함께 연구실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답니다. 우리는 즉시 새로운 보안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고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 덕분에 불과 몇 시간 만에 완전히 새로운 방어벽을 세울 수 있었죠. 드디어 운명의 실험이 시작됐어요. 통제실의 모든 스크린이 푸른 빛으로 물들며 플라즈마 점화가 시작됐답니다. 1억 도의 초고온 플라즈마가 도넛 모양의 용기 안에서 춤추기 시작하는 순간 모두의 숨이 멈췄어요.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통제실에 울려 퍼졌죠. 100초, 200초, 그리고 마침내 기존 세계 기록인 300초를 넘어섰을 때 누군가 작게 환호성을 질렀어요. 하지만 박시훈 박사는 여전히 긴장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죠. 500초가 되자 플라즈마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연구원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추듯 움직였고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답니다. 700초. 플라즈마의 불안정성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제 심장은 마치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죠. 그때 박시훈 박사가 외쳤어요. 초전도 자석 냉각 출력을 5% 상승시켜요. 순간적인 판단이었지만 그의 직감은 정확했답니다. 흔들리던 플라즈마가 다시 안정을 찾아갔어요. 900초를 넘어서자 통제실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정확히 1004초에서 카운터가 멈췄답니다. 한국말로 천사를 의미하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통제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우리는 해낸 거였죠. 인류 역사상 최초로 15분이 넘는 시간 동안 인공태양을 유지한 거예요. 성공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박시훈 박사가 저를 옥상으로 이끌었어요. 붉은 노을이 지는 서울 하늘은 언제 그렇게 미세먼지가 심했냐는 듯 맑고 깨끗했답니다. 마치 우리의 성공을 축하하듯 말이에요. 그가 먼 하늘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말을 했죠.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한 에너지가 아닙니다. 이건 인류의 미래예요. 지구의 미래고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중국이 자국의 경제 발전만을 위해 지구를 망가뜨리는 동안 여기 한국의 과학자들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폭염 속에서도 한겨울에도 묵묵히 연구를 이어왔던 거죠.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었어요. 지구를 살리기 위한, 그리고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간절한 도전이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떨리는 마음으로 독일 연구소와의 화상회의에 접속했어요. 모니터 속 연구소장님의 모습이 보이자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답니다. 제가 한국에 남기로 결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발견한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해드렸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도전 정신, 인류를 위한 헌신, 그리고 지구를 살리려는 간절한 염원까지. 제 목소리는 점점 더 확신에 차 있었답니다. 연구소장님은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가에 미소를 띄우시더니 제가 이제야 진정한 과학자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죠. 단순한 기술이 아닌 인류의 미래를 보게 되었다는 그 말씀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베를린에서 떠나올 때는 미처 몰랐던 과학자로서의 사명을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국우주해경합연구소의 공동연구원이 되었답니다. 이제 매일 아침 연구소로 향하는 길에 맑아진 서울 하늘을 올려다보며 가슴이 벅차오르곤 해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친환경 에너지의 미래, 그 찬란한 여정의 한가운데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는 생각에 벅차오르는 자부심을 느끼곤 하죠. 이제는 확신할 수 있어요. 머지않아 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게 될 거라는 것을요. 지구를 살리는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함께 서 있을 테니까요. 한국이 이끄는 새로운 에너지 시대, 그 역사적인 첫걸음을 함께 내딛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설레게 만드는 것 같네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 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드 베르제렉 가문의 외동딸 엘레나입니다. 300년 전통의 다이아몬드 감정가 가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다이아몬드와 함께 자랐죠. 오늘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 아프리카 보츠와나의 카로의 광산에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발견이 있었다고 해요. 무려 2492캐럿의 거대한 원석이었는데 지난 100년간 발견된 다이아몬드 중 두 번째로 큰 크기였거든요. 순수한 푸른빛을 머금은 이 원석을 처음 보았을 때의 전율은 아직도 생생하답니다. 저는 가문을 대표해 긴급히 보츠와나로 향했어요. 카로의 광산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전 세계의 다이아몬드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죠. 적도의 뜨거운 태양 아래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처음 그 원석을 마주했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네요. 투명한 결정 구조 사이로 스며드는 빛의 굴절이 마치 춤을 추는 듯했거든요. 특히 정밀 감정 작업을 할 때였어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내부 구조의 완벽함에 저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었답니다. BBC, CNN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취재진들이 제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카메라에 담았죠. 그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보석학자로서 이런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실감났어요. 특히 가문의 이름을 걸고 이 세기의 발견을 인증하는 순간만큼은 제 인생의 정점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의 감정을 마치고 환희에 찬 기자들과 샴페인을 나누며 축하하고 있던 그 순간, 제 휴대폰에 믿을 수 없는 속보가 날아들었답니다. 한국 상훈상합에서 다이아몬드 합성 성공이라는 헤드라인이 제 눈앞을 스쳐 지나갔죠.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아직도 그날을 생생히 기억해요. 보츠와나에서의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충격적인 뉴스가 날아든 거랍니다. 파리의 저희 집 서재에서 태블릿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답니다. 우리 가문이 300년간 쌓아온 모든 지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거든요. 불안한 마음에 태블릿을 들고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죠. 루이 14세 시대부터 이어져 온 고가구들 사이로 석양이 붉게 물들어 들어오던 그 순간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조심스럽게 아버지께 기사를 보셨는지 여쭤보았더니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답니다. 손에 들고 계시던 크리스탈 잔을 책상에 거칠게 내려놓으시더니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격앙된 목소리로 다이아몬드는 수백만 년의 시간이 만든 자연의 선물이라며 일기압에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에서는 분노와 불안 그리고 어떤 두려움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평소 차분하고 위험 있던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서재의 창가로 비치는 붉은 석양이 아버지의 상기된 얼굴을 더욱 붉게 물들였답니다. 더 이상 그런 헛소문은 듣고 싶지 않다며 우리 가문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고 하시더군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아직도 보석의 진정한 가치를 모른다며 안타까워하셨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책장에 오래된 보석학 서적들을 가리키시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나네요. 대대로 이어져 온 우리 가문의 지식과 경험이 고스란히 담긴 책들이었거든요. 그때 아버지의 눈빛에서 읽었던 감정들이 아직도 가슴 한켠을 무겁게 한답니다. 자부심과 불안,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달까요.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온 우리 가문의 자존심이 흔들리는 순간이었던 거죠. 하지만 운명이란 참 묘한 것 같네요. 그로부터 2주 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저의 인생을 바꾸게 될 순간이 찾아왔답니다. 세계경제포럼 과학기술 세션에서 우연히 한국의 최재용 씨의 발표를 듣게 된 거죠. 180cm가 넘는 훤칠한 키에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였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누구보다도 진중해 보였어요. 박사 학위를 가진 과학자이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그를 재용 씨라고 부르게 됐답니다. 왠지 그 호칭이 더 잘 어울렸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에 자리에 앉았을 뿐이었는데 그분의 발표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어요. 재용 씨는 검은색 슈트 차림으로 무대 위에 서서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우아하면서도 힘있게 발표를 이어갔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진정성과 자신감이었답니다. 다이아몬드의 결정 구조를 설명할 때는 마치 오랜 친구를 소개하듯 따뜻하고 친근한 어조로 말하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은 발표 막바지였어요. 재용 씨가 작은 유리 상자를 들어 보였는데 그 안에는 완벽한 빛을 발하는 다이아몬드가 있었죠. 이것이 바로 우리 연구진이 일기압에서 만들어낸 다이아몬드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놀라웠답니다. 발표가 끝나고 많은 학자들이 재용 씨를 에워싸고 있었지만 저는 기다렸다가 마지막으로 그에게 다가갔어요. 제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죠. 그분 앞에 서자 아버지의 노여운 음성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용기를 내어 질문을 던졌답니다. 정말 놀라운 기술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그때 재용 씨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거만하거나 자랑스러워하는 대신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차분히 대답해 주었죠. 자연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저희는 다이아몬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성 과정의 본질을 이해하려 노력했을 뿐이죠. 그의 말에서 저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답니다. 수백만 년의 시간을 압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재현해낸다는 그의 철학이 가슴 깊이 와닿았거든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창밖의 알프스 설산을 바라보며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답니다. 바로 한국으로 가야겠다고 결정한 것이죠. 한국에 가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수백 년간 이어온 가문의 전통과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는 결정이었지만 진실을 향한 제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거든요. 아마도 재용 씨의 그 진정성 있는 눈빛과 겸손한 미소가 제게 그만한 용기를 준 것 같답니다. 다보스에서의 일주일을 보내고 파리로 돌아온 저는 마음이 무거웠답니다. 사실 비행기 안에서부터 아버지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수없이 되뇌었던 것 같아요. 르 부르주아 거리에 있는 저희 저택의 문을 열 때부터 이미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저녁 식사 후 평소처럼 아버지께서 즐기시는 1982년 산 보르도 와인 한 잔을 들고 조심스럽게 서재를 노크했죠. 다보스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의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지셨어요. 제가 드 베르제르가의 이름을 걸고 한국으로 간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며 300년 가문의 수치가 되겠다는 거냐고 소리치셨죠. 아버지의 분노에 찬 음성이 서재 전체를 울렸답니다. 평소 고요하던 공간이 순식간에 폭풍우 치는 바다처럼 변해버렸어요. 그날 밤 아버지와의 논쟁은 3시간이나 이어졌답니다. 아버지께서는 프랑스 왕실이 하사한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반지를 제 앞에 내려놓으셨어요. 이것이 우리 가문의 긍지라며 제가 그토록 믿는 한국의 기술이 이런 역사와 전통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고 물으셨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아버지의 반지를 조심스럽게 다시 건네드리며 진정한 가문의 긍지는 진실을 추구하는 용기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 진실을 찾아가고 싶다고 말씀드렸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샤를 드골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뒤돌아보았어요. 우리 집 3층 서재의 창가에 서 계신 아버지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보였답니다.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며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가슴속에는 이상하게도 단단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답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꾸어 놓을지, 그리고 우리 가문의 역사에 어떤 새로운 장을 열게 될지는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답니다. 한국 IBS 연구소를 처음 방문했던 그날 아침이 마치 어제처럼 생생하네요. 인천공항에서 연구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세계적 수준의 화려한 연구소를 상상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차가 멈춘 곳에는 평범한 회색빛 건물이 서 있더군요. 울산이라는 도시의 산업단지 한복판에 자리 잡은 무척이나 수수한 외관의 건물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실망감이 컸어요. 프랑스의 국립연구소나 스위스의 연구시설에 비하면 너무나도 소박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오만이었는지 곧 깨닫게 되었답니다. 연구소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마치 영화에서나 보던 최첨단 연구시설이 눈앞에 있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RSRR의 실험 장치였답니다. 다른 나라의 거대한 장비들과는 달리 작고 정교한 이 장치가
바로 다이아몬드 합성의 핵심이라고 하더군요. 재웅 씨의 설명이 시작되면서 제 놀라움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각국의 다이아몬드 합성 기술을 비교해가며 설명해 주는데 그때마다 저는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답니다. 미국의 경우 맨해튼의 한 빌딩 3개 층을 통째로 사용하는 거대한 실험실에서 1조 원이 넘는 장비들을 동원해 5만 기압의 압력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도 한 번 실험에 2주가 넘게 걸린다니 놀라울 따름이었죠. 일본의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교토 대학을 중심으로 30년간 연구를 진행했지만 아직도 품질 균일화에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첨단 기술의 나라 일본이 이렇게 고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중국의 사례를 들으며 저는 그만 숨이 막힐 뻔했어요. 베이징과 상하이의 연구소에서는 고압 챔버, 폭발 사고가 빈번해 연구진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거였죠. 게다가 그들이 만든 다이아몬드는 대부분 공업용으로도 사용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세계 각국이 엄청난 비용과 시간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며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는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제 눈앞에 있는 이 작은 한국의 연구소가 그들 모두를 뛰어넘었다는 사실이었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놀라운 순간은 그 다음이었어요. 재웅 씨가 갈륨과 니켈, 철, 실리콘으로 이루어진 특별한 액체 금속 합금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마법 같은 일을 해낸다고 설명하더군요. 믿기지 않겠지만 우리가 평소에 숨 쉬는 바로 그 일반 대기압, 단 1기압에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정교한 유리관 속에서 반짝이는 액체 금속을 보며 저는 그만 웃음을 터뜨릴 뻔했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지하 깊숙이에서 엄청난 압력을 견뎌야 만들어지는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만들어진다니 말이 되나요? 게다가 완성까지 걸리는 시간이 고작 20시간이라고 하시는데 그때는 정말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재웅 씨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 의심은 점점 경이로움으로 바뀌어 갔어요. 그분이 실험 과정을 설명하실 때면 마치 오랜 연인을 이야기하듯 눈빛이 달라지더군요. 특히 메탄과 수소가 만나 탄소로 변하는 과정을 설명할 때는 베르디의 오페라를 해설하는 것처럼 목소리에 깊은 감동이 실려 있었답니다. 시험이 진행될 때마다 보이는 모습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때로는 현미경 앞에서 1시간 넘게 움직이지 않고 결정의 성장을 지켜보다가도 작은 변화가 보이면 어린아이처럼 환호성을 지르곤 했죠. 그런 순수한 열정 앞에서 저는 자꾸만 미소 짓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은 밤늦게까지 실험실에 남아있길래 걱정되어 커피를 들고 찾아갔는데 재웅 씨가 결정 구조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글썽이시더군요. 보세요. 이 완벽한 대칭성을. 자연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아름다운 시이지 않나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분에게 과학은 단순한 연구가 아닌 순수한 예술이자 열정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지켜보다 보니 어느새 저도 이 혁신적인 기술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답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실험을 지켜보기도 하고 주말에도 연구실에 나와 데이터를 분석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죠. 아마도 재웅 씨의 그 순수한 열정이 저도 모르게 저를 변화시켰던 것 같아요. 파리의 루브르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세계보석학회를 앞두고 저희는 전날 밤까지 발표 준비에 매달렸어요. 긴장감에 휩싸인 저와 달리 재웅 씨는 늘 그렇듯 차분했죠. 그날 밤 세느 강변을 거닐며 나눈 대화가 아직도 생생하네요. 달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이던 그때 재웅 씨가 불현듯 깊은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그것을 존중하며 재현하는 것이라는 말이었죠. 그 말에 가슴이 울렸어요. 마치 수백만 년 동안 자연이 들려주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야 이해하게 된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루브르 컨퍼런스홀은 전 세계에서 모여든 보석학자들로 가득 찼답니다. 저는 최전방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각국 연구진들의 비웃음 섞인 대화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특히 미국 GIA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 1기압으로 다이아몬드를 만든다며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죠. 하지만 재웅 씨는 달랐어요. 단상에 올라서시는 그분의 모습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았답니다. 청중들의 냉소적인 반응에도 흔들림 없이 오히려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발표를 시작했죠. 자연이 들려주는 새로운 이야기를 함께 듣자는 말로 시작하신 그의 발표는 청중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답니다. 그리고 시작된 실시간 합성 시연, 그건 정말 마법과도 같은 순간이었어요. 무대 중앙에 설치된 실험 장치에서 액체 금속이 반짝이기 시작했고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결정이 성장하는 모습이 투영되었답니다. 청중석에서 들리던 조소 섞인 웃음소리가 점차 놀라움의 탄성으로 바뀌어갔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재웅 씨가 장비의 원리를 설명할 때의 모습이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소개하듯 자연스럽게, 그러면서도
깊은 존중이 담긴 목소리로 설명하는데 그 순간만큼은 강당 전체가 완전한 침묵에 빠져들었답니다. 심지어 아까 전까지 비웃던 연구진들의 입에서도 감탄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 제가 단상 위로 올라가 품질 검증을 시작하자 1500명의 청중들이 일제히 숨을 멈췄답니다. 현미경에 눈을 대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지난 25년간 수많은 다이아몬드를 봐왔지만 이토록 완벽한 결정 구조는 처음이었거든요. 특히 라만 분광 분석기로 살펴본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답니다. 저희 가문이 소장하고 있는 17세기 골콘다 광산의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순수한 결정 구조를 보이는 거예요. 일본이 30년간 연구했다는 결정 구조의 한계를 단숨에 뛰어넘었고 중국이 그토록 도달하고자 했던 품질 기준을 훌쩍 넘어섰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을 때 재용 씨가 제게 살짝 윙크를 보내며 은근한 미소를 지어 보였죠. 그제서야 안정을 찾고 검증 결과를 발표할 수 있었답니다. 완벽한 품질, 더 나아가 천연 다이아몬드보다 더 순수한 결정 구조를 가진 다이아몬드가 우리 눈앞에서 만들어졌다고 말했어요. 순간 컨퍼런스홀이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렸답니다. 평생 이런 환호성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았어요. 중국 대표단은 자신들이 수천억을 들여 개발한 고압 장비로도 달성하지 못한 결과를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일본 연구진들은 30년간의 연구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지켜보며 고개를 떨구었죠. 특히 교토대학의 수석연구원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까지 했다니까요. 미국 GIA의 수석연구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재검증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즉시 이뤄진 추가 검증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죠. 아시아의 과학기술을 늘 무시하던 그들의 오만함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유럽의 원로학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우상처럼 여겨왔던 분들이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기립박수를 보내주시는데 그 순간 이상하게도 아버지 생각이 났답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계셨다면 동양의 작은 나라가 서구와 일본을 단숨에 뛰어넘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어떤 표정으로 지켜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발표가 끝난 후 재용 씨가 건네주신 작은 벨벳 상자를 열었을 때의 그 떨림이란 방금 전 우리가 만든 다이아몬드로 제작된 반지였는데 그 순수한 빛깔이 마치 제 앞길을 비추는 등대 같았어요. 재용 씨가 제 용기가 이 다이아몬드처럼 영원히 빛나길 바란다고 했을 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단순히 하나의 연구에 참여한 게 아니라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는 거요. 300년 가문의 전통을 뛰어넘어 더 위대한 혁신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게다가 이 혁신이 거대한 예산과 오랜 전통을 자랑하던 미국, 일본, 중국이 아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답니다. 그렇게 세계보석학회에서의 성공 이후 연구소는 더욱 활기가 넘쳤어요. 재용 씨의 지휘 아래 획기적인 실험들이 연이어 진행되었고 세계 각국의 러브콜이 쏟아지던 시기였답니다. 특히 재용 씨와 함께 실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저희 마음도 조금씩 설레기 시작하던 때였죠. 그날도 평소처럼 늦은 밤까지 실험이 이어졌어요. 재용 씨는 잠시 회의가 있어 자리를 비웠고 저는 실험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죠. 실험실 특유의 조용한 기계음만이 들리던 그때 문득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마치 카메라 셔터 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예민해진 탓이려니 했어요. 하지만 그 소리가 반복되자 불안한 마음에 소리가 나는 쪽으로 살그머니 걸음을 옮겼죠. 어두운 실험실 구석에서 검은 형체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는데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형광등 불빛에 반사된 카메라 렌즈의 반짝임, 그리고 그것을 들고 있는 사람의 실루엣 순간적으로 제 호흡이 멈췄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오로라였어요. 제가 파리에서부터 알고 지낸 친구이자 이번 프로젝트에 함께하게 된 동료 연구원이었죠. 상황을 직감적으로 깨달은 순간 마치 등 뒤로 차가운 물이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녀가 RSRR 장치를 촬영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연구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기술이었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그동안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그녀의 수상한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늦은 밤 몰래 연구실에 들어오던 모습들, 유독 장비에 관심을 보이던 순간들, 그리고 자주 받던 수상한 전화들까지 이 모든 것이 이제야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았죠. 제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친구를 의심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거든요. 다음 날 아침, 연구소의 보안팀이 오로라의 컴퓨터를 조사했어요. 제 눈앞에서 펼쳐진 이메일들의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답니다. 영국 왕립연구소의 수석 연구원들과 주고받은 비밀 서신들, 우리 연구소의 도면들, 그리고 그들의 조급함이 고스란히 담긴 대화 내용들이 차례로 발견되었거든요.
특히 눈에 띄었던 건 런던 본부에서 온 이메일이었어요. 대영 제국이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 어떻게 해서든 그들의 기술을 파악하라는 강압적인 지시가 있었죠. 산업혁명 이후 250년간 세계 과학기술을 이끌어왔다는 자부심이 무너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나 봐요. 이메일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저는 영국의 위기의식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답니다. 브렉시트 이후 유럽연합의 공동연구 프로젝트에서 배제되면서 느끼는 고립감, 연구 예산의 감축, 젊은 과학자들의 해외 유출까지 그들의 불안이 절절히 배어있더군요. 그런데 결정적인 건 한국의 급격한 성장이었어요. 다이아몬드 합성 기술은 시작에 불과했죠.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더군요. 셰익스피어의 나라라 자부하던 영국이 이제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게 문학적 위상마저 위협받게 된 거예요.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오로라가 보낸 마지막 이메일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아닌 것 같다. 심지어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100년 넘게 쌓아온 기술을 단 몇 년 만에 뛰어넘어 버렸다. 이대로는 안 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였어. 근데 이제는 작은 한국에게마저. 나는 오로라의 마지막 메일을 읽으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세계를 호령하던 대영 제국의 몰락, 이렇게 한 젊은 과학자의 절망 어린 고백으로 드러나다니요. 기술의 발전은 이렇게 한 나라의 자존심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루어낸 혁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중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실험실에서 보내는 늦은 가을밤이었죠. 재웅 씨와 저는 이전 실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합금 비율을 시험하고 있었어요. 특히 그날은 갈륨과 니켈의 비율을 미세하게 조정한 실험이 놀라운 결과를 보이기 시작하던 중이었답니다. 실험실은 평소보다 더 고요했어요. 기계음과 재웅 씨의 숨소리, 그리고 제 심장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실험실 전체가 깜깜해지며 모든 장비가 멈춰버렸어요. 한 달간의 실험 데이터가 모두 날아갈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죠. 순간적으로 재웅 씨가 비상 전원 스위치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 스치듯 지나가는 인기척이 느껴졌답니다. 실험실 뒤편 비상구 쪽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고 그때 달빛에 비친 실루엣은 분명 오로라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재웅 씨의 움직임이 너무나 놀라웠거든요. 마치 한편의 무용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의 몸이 공중을 가르며 순식간에 오로라의 앞을 가로막았죠. 달빛이 그의 실루엣을 비추는 순간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됐지만 재웅 씨는 대학 시절 전국 대회 우승까지 했던 태권도 5단이었더군요. 그 순간 보여준 그의 날렵한 동작은 과학자의 그것이라기보다는 무용수의 우아한 춤사위 같았어요. 그동안 실험복 속에 감춰져 있던 그의 또 다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심장이 크게 요동쳤답니다. 어두운 실험실에 비상등이 들어오면서 저는 재웅 씨의 옆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늘 부드럽게 미소 짓던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차갑게 빛나는 걸 보면서 이상하게도 가슴 한켠이 더욱 뜨거워지는 걸 느꼈답니다. 실험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제 뺨은 자꾸만 부러져 갔죠. 퇴로가 막힌 오로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동안 쌓아두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 그녀의 흐느낌이 고요한 실험실을 채워갔답니다. 작은 어깨가 들썩이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파왔죠. 오로라는 더 이상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다며 흐느꼈어요. 그녀의 고백은 마치 영국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답니다. 250년 전 증기기관으로 세계를 바꾼 그들이었는데 이제는 작은 한국의 기술력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된 현실이 그들에겐 너무나 가혹했던 거예요. 특히 가슴을 울린 건 영국이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작은 한국에게마저 밀리고 있다는 그녀의 말이었어요. 그 말을 하는 오로라의 목소리에는 자존심과 절망 그리고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답니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그들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재웅 씨가 천천히 오로라에게 다가가 따뜻한 미소와 함께 손을 내밀었거든요. 방금 전까지 날렵한 동작으로 그녀를 제압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부드러운 모습이었죠. 재웅 씨는 과학에는 국경이 없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이룬 것은 단지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려 노력한 결과일 뿐이라며 오로라에게도 함께하자고 제안했죠. 그 말을 하는 재웅 씨의 눈빛은 마치 깊은 호수처럼 맑고 진실되어 보였어요. 오로라도 저도 그리고 아마도 이 실험실의 공기마저도 그의 말에 숨을 죽였던 것 같아요. 순수한 과학자로서의 그의 모습이 달빛처럼 은은하게 빛나던 순간이었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제가 재웅 씨에게 매료된 건 단순히 그의 뛰어난 연구, 능력이나 신체적인 능력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거요. 그의 마음속에 담긴 순수한 열정과
너그러운 진정으로 저를 사로잡았던 거죠. 제 가슴 한켠이 달콤하게 저려오는 걸 느끼며 저는 그저 그 순간을 조용히 새기고 있었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과학기술의 발전이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진보를 위한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재웅 씨의 그 너그러운 모습에서 한국이 이룬 혁신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한 것 같았답니다. 결국 오로라는 자진해서 영국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죠. 마지막으로 건넨 그녀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이제 나도 알겠어요. 진정한 혁신은 겸손한 자세에서 시작된다는 거요. 그날 이후 재웅 씨와 저는 더욱 가까워졌답니다. 위기의 순간에 보여준 그의 대범한 모습과 과학자로서의 순수한 열정이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거든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우리는 이미 과학 이상의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오로라 사건 이후 영국 왕립연구소의 비밀 계획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세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동안 감춰져 있던 각국의 다이아몬드 합성 기술 현황이 모두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오히려 한국의 기술력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특종 보도를 시작으로 세계 언론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기술력을 조명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1조 원의 예산을 들여도 실패한 기술을 한국이 일반 실험실 수준의 장비로 해냈다는 사실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다큐멘터리였죠. 동양의 작은 나라가 세계 과학계의 판도를 바꾸다라는 제목의 특집 프로그램이었는데 시청률이 무려 1%를 기록했다나요? 이런 상황에서 세계부속학회가 긴급 임시총회를 소집했답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호텔에서 열린 이 총회에는 전 세계 47개국의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재웅 씨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기술을 완벽하게 공개했죠. 그의 발표를 듣는 동안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자부심과 감동으로 눈물이 자꾸 차올랐거든요. 검증 과정은 엄격했지만 결과는 놀라웠답니다. 중국과 일본의 연구진들이 직접 실험을 진행했고 유럽연합의 전문가들이 품질을 검증했어요. 그들의 결론은 하나였죠.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모방이나 우연이 아닌 자연의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한 결과라는 거였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소장의 평가였답니다. 그는 한국의 기술이야말로 진정한 지속가능한 미래 기술이라고 극찬했어요. 에너지 소비량은 기존 방식에 과한데 실은 오히려 더 뛰어나다니 놀라울 따름이었죠. 그날의 흥분과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재웅 씨가 저를 내만 호수로 산책을 가자고 했어요. 봄을 재촉하는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던 호숫가를 거닐며 우리는 앞으로의 연구 계획과 꿈들을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봄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서둘러 근처의 오래된 파고라 아래로 달려갔죠. 몽블랑이 보이는 호수의 풍경이 비에 젖어 더욱 몽환적으로 느껴지던 그때 재웅 씨의 모습이 이상하게 달라 보였어요. 평소에 침착하고 차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꾸만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빼기를 반복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비에 젖은 그의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고 진지해 보였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더군요.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상자 안에는 우리가 함께 연구하며 만들어낸 첫 번째 완벽한 다이아몬드로 제작된 반지가 있었거든요. 자연광과 비슷한 파고라의 은은한 조명 아래서 반지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영롱한 빛을 내고 있었죠. 재웅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우리의 사랑이 이 다이아몬드처럼 순수하고 영원하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처럼 우리도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싶다고 말하는데 그 순간 비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는데 그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답니다. 호텔 로비에서 아버지를 마주쳤을 때의 그 충격이란, 파리에서 급히 날아오셨다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처음에는 반대의 기색을 예감했죠.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이 어딘가 달라 보였어요. 아버지께서는 우리 앞에 앉으시더니 지난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300년 가문의 역사가 이렇게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줄은 몰랐다면서요. 그러시더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셨는데 그건 바로 루이 14세가 하사한 우리 가문의 반지였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제 이 반지와 우리가 만든 다이아몬드가 상징하는 의미가 하나가 되었다고 하셨어요. 프랑스의 전통과 한국의 혁신이 만나 더 큰 역사를 써내려 갈 거라고. 그래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눈가에 살짝 맺힌 눈물을 보았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재웅 씨의 손을 꼭 잡은 채 저는 레만 호수의 봄 아침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답니다. 어제의 비는 모두 그치고 눈 덮인 알프스 산맥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어요. 결국 파리와 울산의 한 프랑스 국제연구소가 설립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저희 가문은 300년의 노하우를
한국은 혁신적인 기술력을 제공하게 된 거죠. 특히 기뻤던 건 아버지께서 연구소의 명예이사장을 맡아주신 거였답니다. 이제는 점심시간마다 김치찌개를 드시는 게 일상이 되셨다니까요. 이제 한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다이아몬드 산업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특히 지난달에는 세상을 놀라게 할 성과를 이뤄냈답니다. 보츠와나에서 발견된 2492캐럿보다 더 큰 무려 3000캐럿의 완벽한 다이아몬드 합성에 성공한 거예요. 더욱 놀라운 건 이 다이아몬드의 순도와 투명도가 천연 다이아몬드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거였죠. 이제는 자연이 수백만 년에 걸쳐 만든 것보다 더 완벽한 다이아몬드를 단 48시간 만에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재용 씨의 기술은 산업용 다이아몬드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고, 프랑스의 전통과 한국의 기술이 만나 탄생한 주얼리는 전 세계 상류층의 로망이 되었답니다. 이제는 전 세계 보석상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 인증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니 믿기지 않는 현실이에요. 가끔 연구소 옥상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제가 그때 한국행을 결심하지 않았다면, 재용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믿지 않았다면.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그건 분명 운명이었던 거예요. 마치 다이아몬드의 결정처럼 우리의 만남도 자연의 섭리였다는 거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 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